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죠.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를 정하기 위한 대검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 출석 통보를 받지 않은 박 검사가 대검에 찾아와 무작정 대기하자 입장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대검 감찰위원회가 소집되자 직접 소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박 검사는 구체적인 감찰 혐의나 직무 정지 사유조차 듣지 못해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며 민원실에서 무작정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오후 늦게 진술 요청을 받고 직접 감찰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이 반입된 부분, 그리고 녹취록이 있었던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9개월간의 감찰 끝에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당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감찰 내용에는 이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물론 박 검사가 진술 회유와 형량 거래를 암시하는 듯한 변호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오는 일요일이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대검은 이번 주 안에 법무부에 징계 개시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나를 징계하려면 일단 나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검 앞에 이렇게 가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뭐 과거에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을 좀 연상시킨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그냥 인상적으로는. 그때 임성근 사단장 쫓겨났죠?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요. 뭐 특검 그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나를 당당하게 조사해라. 그리고 난 뉴스공장에 출연시켜라. 1대1 토론도 가능하다.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지난주에 이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1심에서. 근데 아무튼 박상용 검사는 그와 뭐 완전 별개지만 이른바 그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했고 실제 출석을 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속보에 따르면.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결국 부른 모양이네요. 불렀습니다. 네.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를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불러서 술 파티를 열어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서 지난주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늦긴 했어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더 길게 보면 작년 9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좀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일단 대검에 보고를 했고 이 박상용 검사가 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사실이라면 징계 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달 안으로 징계 시효가 끝나는데 그래서 대검이 이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오늘부터 징계심의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상용 검사가 나를 불러서 소명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검 이 징계심의위가 부르지 않았는데 감찰위원회가 부르지 않았는데 일단 오늘 오전부터 이미 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박상용 검사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명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술파티 진술 회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도관들 중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그런 거 다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에 이미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고 합니다. 뭐 취지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뭐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으니까 뭐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께서는? 우선 그 지난번 박상용 검사가 저희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끝끝내 그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작 수사 위법한 수사의 의혹을 받는 많은 검사들이 대부분 그 박상용 검사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선서를 하고
본인이 말할 내용들에 대해서 소명을 다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왜 박상현 검사만 선서를 안 했는가? 결국에는 그 직전에 터진 녹취록 때문이잖아요. 네. 생생한 녹음 파일이 터졌고 그 안에서 그 녹음 파일 그 자체가 지금 박상현 검사의 위법한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만약에 항변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때도 뭔가 굉장히 본인이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는 투사처럼 네.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부분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연출된 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정말 당당하게 국정조사에서부터 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거기서 선서를 안 했냐? 예, 그렇죠. 선서하고 정식으로 본인이 진실에 입각해서 말을 했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뭐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소위 이제 진술 세미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제 박상용 주장은 드러난 그 녹취록의 모든 내용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고 네. 또는 해명이 되지 않는 해명으로 지금 일관하고 예. 있거든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누구의 객관적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또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한 달여 정도 진술이 좀 이렇게 혼란을 겪었던 네, 시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뭐 한 1년, 2년 이렇게 한 줄 알지만 아닙니다. 딱 한 달여 정도거든요. 예. 근데 그 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 그 녹취록에 드러났던 그런 형태의 많은 어떤 회유와 압박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공범들 간의 뭐 회유 압박 그러니까 검찰과 공범들 사이의 그런 회유 압박 속에서 견디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정말로 평생의 은사로 모시는 이해찬 네. 전 총리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때 진술을 바꾸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본인은 그 혼란 과정을 정리했고 이걸 제가 국정조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네. 또 이화영 부지사 나와서도 본인이 당시에 그 잘못 발언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그 혼란을 겪었던 그 과정이 지금 비망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정확하게 본인이 안에서 보낸 편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 비망록에 작성된 그 내용, 예를 들면 뭐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뭐 어떻게 그 검찰이 어떤 회유를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비망록은 녹취록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녹취록을 통해서 오히려 비망록의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이 된 뭐 그렇죠. 그런 예.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객관적인 증거도 이미 그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고 아니 전화로 변호사를 저렇게 설득할 정도의 사람이 실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들을 만나서 피의자를 만나서 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지금 증언들로 특히 교도관들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교도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본인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항의까지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단순히 뭐 교도관 중에 내가 술을 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 딱 가지고. 하나. 예. 아니 그런데 그 병에 든 것이 술인지 아닌지 그렇죠. 밖에 있는 교도관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대목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네. 저희 제작진이 오늘 대검 앞에 있는 박상용 검사의 육성을 좀 준비를 했어요. 예,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연어술 파티 같은 것만 보아도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고 전혀 법리나 실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호소를 드리고 바로잡아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육성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영상은 아니고 이제 육성, 목소리만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연어가 들어갔다는 건 확인이 됐고 술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러니까 술이 설령 없었다 해도 그렇죠. 지금 이제 본질은 모여서 있었다는 건 예, 문제죠. 모여서 있었다는 게 본질이고 네. 그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그 육성, 생생한 네. 육성 거기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문제인 네,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의도적인지 아닌지 아무튼 최대한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냐 없었냐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좀 엿보인다라는 느낌도 맞습니다. 있고요. 예, 네, 지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성태 씨의 그 지인 접견 녹취록도 또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내일이 맞습니다. 결전의 날이다. 네. 그거 우리가 다 봤는데. 검찰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소주 사와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소주병 산 구매 내용 그리고 그거를 옮기기 위해 물병 산 내용 그게 다 착착 맞아 떨어지는. 아니, 저는 설령 그게 소주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언론의 본질이 책임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 언론의 네. 책임도 있어요. 사실 그게 예. 본질이 아니라는 식으로 박상현 검사가 한창 언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임할 때 네. 그때 이제 꼬치꼬치 캐물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예, 네. 그런데 그때 박상현 검사에게 좀 말린 측면도 있죠, 언론들이. 예, 좀 그런 아까 그 김성태 지인 녹취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그런데 자꾸 뭘 또 내놓으라고 한다. 그렇죠. 얘네들 진짜 그러니까 소설 쓴다. 그렇죠. 검사 이런 표현들을 적나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제 이재명 뭐 네. 줬다라고 하는 것 같. 네, 이렇게 네. 토로를 하잖아요, 네, 김성태 회장. 내가 뭐 은행 없는 공보요 거, 뭐 이런 네, 얘기. 없는 걸 어떻게 더 내놓으라 하냐 이런 것인데 지금 그것만 보아도 그러니까 지금 박상현 검사는 마치 술을 아무도 몰랐다 옆에 있는 교도관도 몰랐다지만 교도관들이 피고인들 모였는데 옆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아마도 그 저희가 보기에는 조사실에 바깥에 있었을 가능성이 그렇겠죠. 굉장히 높고요. 예, 개인적으로 요거 짧게만 박상용 쪽에서는 지금 징계를 결정적으로 하게 됐을 때 그 징계 내용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네. 징계를 받은 거를 또 소송을 걸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이제 행정 소송 절차. 그걸 행정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행정법원. 아. 네. 그런데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술의 신빙성 측면에서 뭐 제3자적인 교도관들의 일관된 그러니까 공범들이 모여 있었고 본인들이 항의도 했고 이거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진술을 그 조사 과정에서도 했었고 국정조사 나와서도 한 바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그 정황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진술의 그 신빙성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의 면에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각종 녹취록들에 등장하는 그런 말들 충분히 지금 이제 징계 사유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이 주범이고 네가 종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변호사에게 할 정도였다면 이미 박상영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회유해서 본인의 어떤 공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 싶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지금 심리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국정조사에 나와서 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당하게 네. 양비론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도 쓴소리를 하고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하고 뭐 나는 지금 사업이 다 망했고 네. 나 이제 뭐 거칠 게 없는 사람이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다 풀어놓는다. 그리고 뭐 음식 관련해서 그래 뭐 커피 마셨다 뭐 막 그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김성태 회장의 지금 현 심리나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저의 추측이죠. 생각인데 예, 그 자리에서 좀 가까이 이렇게 진술하는 과정을 좀 봤었는데요. 일단 초반에 진술했던 내용의 핵심 또 대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본인 워딩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그 이재명이라고 얘기는 안 워딩은 했지만 안 그분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분께 이제 누를 끼쳤다. 너무 이렇게 얘기했고. 워낙 예. 좋아했던 분인데 본인의 이제 과거로 누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는 그 말을 쭉 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사실은 이게 끝이구나 끝났구나 그 생각을 하긴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김성태 또 쌍방울 요 관계자들이 지금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 여전히도 지금 묶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회사 내지는 개인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뭐 근데 소위 패가망신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 사건 요 네 개만 나오면 굉장히 파르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좀 양비론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본질은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를 방어하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당연하죠. 주로 이제 좀 이게 맞는 비유는 모르겠지만은 네. 과거에 이제 연애 같은 거를 해보면요. 연애 예, 만약에 여자친구한테 아. 친구들끼리만 술 마신다고 했다가 그 술자리에 여성은 없었다. 근데 있었는데 이제 거짓말을 했다가 걸렸을 때 김성태 수법을 쓰죠. 오케이, 내가 그냥 이왕 걸린만은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그래, 어제 있었다. 몇 명 있었고 내가 더 이상 이제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렇지만은 나는
거기서 금방 나왔다에 거짓말 하나 쓱 집어넣거든. 근데 내가 솔직히 너 지금 너랑 헤어지기 직전인데 내가 이제 와서 거짓말해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 받고 하나 받고 하나 내주고 그렇죠. 이렇게. 그때 하나 쓱 들어가면은 그런 심리예요? 그래 얘가 진짜를 다 얘기. 이런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일리가 있는데요. 원래 좀 네. 그런 수법 쓰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내가 쿨한 네. 척하면서. 근데 이주희 의원께서 네. 동의가 안 되시면 반응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굳이 막 예의상 반응을 제가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제가 너무 영혼이 없었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주가 조작 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네. 그 곽수사님이 얘기해 준 심리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술파티 진술의 의혹에 대한 김성태 회장 반응이 나타나요. 네. 술은 안 먹었어. 뭐 근데 음식하고 커피는 먹었어. 음식하고 커피 먹은 거 교도관한테 걸려서 교도관들이 화도 냈었어. 근데 사실 술이 있었고 없었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피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술과 과자를 먹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음식. 교도관들이 괜히 화를 내겠습니까? 심지어 김성태 씨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불렀어요. 그것도 조서도 잘 총 안 조사 횟수가요 180여 회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그 누구죠 한명숙 전 총리 때 네. 그때 관계자들 그렇게 100여 회 이상 불러다가 계속적으로 진술 압박하고 뭐 회의하고 한만호 씨 이런 사람들. 네, 그때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수사 방식 절대 안 된다. 이거 위법하고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권고까지 내렸는데 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수법을 계속 다시 한 거거든요. 근데 김성태 씨뿐만 아니라 이화영 우리 부지사까지 포함해서 당시에 공범으로 묶였던 여러 사람들이 그 백수십 회 이상의 그런 소환 조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 뭐 저희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박상용 부부장 검사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박상용 검사가 서울고검에 가서 기자들 상대로 굉장히 억울하다, 소명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8개월 만에 TF 조사 결과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이게 이제 최종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처음에 연어 술 파티 주장을 한 게 24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회유가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고 그게 2년을 거쳐서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처음에 언론에서 어떻게 다뤘냐 하면 이거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다. 예. 어떻게 조사받는 사람에게 연어 술파티 회유가 있을 수 있냐. 이게 처음에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개월 전에 이걸 확인하기 위한 TF가 만들어진 거고 그 사이에 국정조사가 있었죠.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 특검까지 이제 갔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자 이제서야 고검 TF에서 인권침해 TF에서 확인을 이제 사실관계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위원회가 오늘 열린 겁니다. 그럼 네네. 대검의 감찰위원회가 열려서 이거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 이걸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대검 민원실로 간 거예요. 나한테 한 번도 얘기도 없었고 소명 절차도 없었는데 나 불러서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종의 항의 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박상현 검사는 저렇게 이제 SNS에도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오늘 대검에도 가서 민원실에서 이제 기자들 만나서 소명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TF에서 3번이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 감찰위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당사자를 부를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해당 당사자를 불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술자리 회유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국정조사까지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지난 7일인가요? 5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본인이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따로 소명의 기회를 직접 대면으로 소명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임이라든지 이런 중징계 방향으로 된다면 한 번은 얘기를 들어봐 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늘 대검 감찰위원회가 어떤 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찰위가 열리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뭐 두 번, 세 번이 열릴 수도 있나요? 언제 될지 몰라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징계가 오늘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대검 감찰위에서 이게 외부 이제 법조인이라든지 외부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부 인사 합쳐서 한 5명에서 9명 정도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논의를 해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중징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 면직이다. 해임이다. 이러면 검찰총장한테 이런 의견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총장이 그거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위를 높일 수도 있고 징계 수위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로 넘기면 법무부에서 또 이걸 가지고 검사징계위원회,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검사징계위원회를 갖다가 열고 거기서 또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징계가 결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대통령에게 허가를 이제 인허를 맡아야죠. 왜?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재 징계의 시작일 뿐이고요. 징계의 완성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었군요. 뭐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대검 감찰위 상황이고 이게 또 법무부로 또 가야 되니까. 가서 거기서 이제 검사 징계위가 또 열리고 또 열려야 되고 그 결정된 것을 가지고 만약에 중징계라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 루트를 따르게 되는군요. 오늘 그럼 박상영 부부장검사가 나온 거는 혼자 이제 판단을 하고 나온 거네요. 혼자. 그렇죠. 이제 일종의 이제 국민들에게 부른 게 아니고. 언론전을 펼치는 거죠. 이미 이제 업무 중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징계를 하려면 그래도 내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징계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징계가 나올 경우 법적 소송 누구나 다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무효다. 소송할 텐데 그걸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요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TF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확인한 일이 연어술 파티잖아요. 이게 그냥 뭐 파티 열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술 회유를 하고 압박을 했다라는 그 혐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 이게 이제 맞다고 결론이 내린 상황에서 박상영 검사는 어느 정도의 징계가 예상되나요? 이제까지 뭐 검사들 징계 한 걸 보면 한 100여 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어요. 한 15년 정도 통계를 보면. 그런데 해임까지 간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뭐 사실은 해임밖에 없어요. 파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안동환 검사 이 간첩 조작 사건 이거 관련해서 이제 탄핵을 통해서 파면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이제 기각이 됐죠. 그런데 파면을 하지 않고서는 탄핵을 하지 않고서는 파면이 안 되고요. 제일 높은 게 해임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동안의 사회적인 여파 또 검찰 내에 어떤 그 일종의 시범 케이스적인 측면 이런 걸 고려를 하면 만약에 이 징계가 된다면 중징계 지금 가장 높은 해임 또는 그거보다 좀 낮은 면직.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여요. 해임이나 면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만약에 박상영 검사에게 그런 해임이나 면직이라는 그런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다른 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미노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뭐 현직에 있는 징계라고 하는 거는 현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험지검의 지휘 라인들은 다 이미 변호사가 됐거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국정조사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검 인권침해 TF에서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건 검사들을 지금 이제 일종의 감찰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인권침해라든지 또는 권한남용, 권한남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이것을 검찰총장이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추진하게 되면 이번과 같은 절차를 또 거쳐서 징계를 하게 되는데 이번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박 검사에 대해서 박상영 검사에 대해서 오늘 또는 이제 앞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유사 사건에서 유사한 예를 들어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유사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지금 수원지검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나 야당에서는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뭐 줄 징계가 마치 이제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징계가 나오려면 그 권한 남용이 확인이 되고
이걸 가지고 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한남용이 없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그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으면 뭐 민주당의 힘으로 뭔가를 한다던가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야당은 일종의 이제 지금 야당에서 프레임을 짜는 거죠. 예, 봐라 이렇게 이거는 예.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식의 예. 프레임을 짠다고 봐요. 그럼 현직에 없는 검사들은 당시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다르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이 있을 뭐 수 행위 있나요? 당사자가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네.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 예. 이게 박상현 검사는 지금 이제 본인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으로 취소 소송은 바로 제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 소송이 굉장히 깁니다. 뭐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징계를 그렇죠. 당했던 것이 있고, 뭐 관련돼서 징계받았던 사람들 많아요. 정권 바뀌면서. 근데 이분들이 뭐 1심에서는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당시에 부당했다.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이겼고요. 또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서 1심에서 졌고, 그럼 2심, 3심 가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마도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